지난 편에 이어 인공지능이 예술계와 바둑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바둑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이 결국 있긴 하지만 승패가 갈린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그 예술이랑은 엄청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저는 나중에도 AI가 지금 바둑 그 경기 쪽 스포츠적인 관점에서는 지배를 했다고 보지만 나중엔 좀 분열될 것 같아. 나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학습한 그런 바둑 개통이 있을 것 같고. 시장의 분화. 저도 근데 저거 비슷한 생각한 적 있어요. 이전에 했었던 낭만 바둑. 인간 바둑. 그러니까 약간 인간 바둑. AI에 대한 그런 관여가 전혀. 왜냐면 만약에 제 생각엔 그래요. 바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 AI를 통해서 학습한 바둑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둔 바둑 둘 중에 과정상 어떤 게 더 아름답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솔직히 로봇이 자동차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했는데 올림픽 때 사람들은 100m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축구도 스포츠도 계속 살아남잖아요. 뭐 승마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원하는 건 단순한 어떤 승패보다도 어떤 그 과정에서의 아름다움도 있지 않나. 그쵸. 근데 한편으로는 또 승패가 있어서 예술이랑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승패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보면 요새 이게 잘 팔려. 그치. 요새 시장성. 이게 지원 사업의 어떤 그 합격률이 높아. 라는 데이터가 이제 학습이 되면 그러면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예술계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도 되게 게임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콩쿨 같은데 콩쿨. AI가 접목될 가능성이 오히려 좀 있을 것 같은 게 채점? 약간 분석. 야, 형,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으로 비교하면 힐러리 안이랑 오기스틴 디메이의 바이올린 연주를 AI가 심사. 그런 거 있지. 쇼팽 콩쿨 같은 거에서 역대 1위한 수상자들의 어떤 연주나 특성들을 분석하게 한 다음에 지금 내 연주와의 어떤 피드백. 근데 콩쿨이라는 게 지금 AI가 없는 지금조차도 되게 보수적인 접근이 유리하게 작용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술에도 승패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의 흥행성이라든지 맞아요. 뭐 즉각적인 반응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비인공지능의 예술은 있을 거예요. 아마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이 아예 인간의 예술이 절대 사라질 일은 없는데 없어지진 않지만 다만 진짜만 진짜를 알아보겠죠. 그쵸. 그리고 되게 그 범위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하는 예술이 많이 영역이 커질 수는 있다. 그쵸. 그거는 좀,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I가 출연을 하고 나서 AI가 당연히 인간보다 더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의 방법을 터득을 하고 그러니까 후세대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AI와 함께 공부를 하고 더 이상 이제 도제식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콩쿨 같은 거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굳이 이제 막 마스터들한테 가가지고 마스터 클래스 받고 안 하고 그냥 AI 마스터 클래스가 생기면 그냥 AI한테 받는 거겠죠. 근데 저는 마스터 클래스나 이런 건 오히려 있을 것 같은데 AI는 감점 요소 제거 쪽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콩쿨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사용된다면 반복적인 어떤 습관들을 좀 분석해서 캐치하게 한다거나 약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약간 사람의 취향과 가치관도 되게 바뀌잖아요. 계속. 네네네. 대중의 취향과 가치관도 바뀌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할 수 없긴 해요. 과연 우리가 AI로 만들어진 예술과 막 이런 것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의 취향과 가치관도 꽤 많이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AI에 대한 진짜 전문가들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저는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 수준에 훨씬 더 이상의 거가 아마 지금 저변에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능성과 어떤 이상의 성능과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책에서 나온 부분이 어떤 탁월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술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되게 잘한다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냥 하나로 퉁친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희귀하니까 우리가 되게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이 탁월한 것들을 엄청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희귀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 이런 것도 생각해 봄직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애초에 탁월하다는 거는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탁월함의 길이라는 게 몇 개 없어서 애초에 희소한 것이라서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정의를 내려면 이미 희소성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양산형 탁월함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거죠. 네, 사이렌 소리가. 그렇죠. 진짜 굉장히 근데 저는 상빈 씨의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데, 아까도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AI가 저는 약간 그 물량적인 압도적에서 어떤 양산형 콘텐츠에 굉장히 강점이 지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틱한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고급 예술 문화랑 그 AI를 통해서 양산된 어떤 그런 문화의 갭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한 탁월함을 가진 어떤 연주자의 연주라든지 아니면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오케스트라의 연주라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자기의 언어를 자기만의 언어를 습득한 작곡가나 뭐 안무가나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희소 가치는 오히려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해요. 네. 비슷한 얘기로 그 많이 교체되겠지 대신에 중간 어중이 터중이들이 많이 대체될 거다라는 맞아. 말을 이제 누군가 했던 것 같아. 뭐든지 그냥 사실 모든 분야에서 한 하위 90%가 사라지고 상위 10%만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이게 그래서 양날의 검 같아요. 그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라고 좀 납작해지지만, 그러니까 영상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카메라를 만지려면 몇 천만 원어치의 자격 조건과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감독을 자처할 수 있었지만, 이제 40만 원짜리 미러리스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미 그때부터 흔들렸던 거거든요. 맞아. 그 어떤 기술 격차로 인한 권위가. 그럼 이제 누구나 개나 소나 감독을 자처할 수 있어. 맞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나 릴스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3시간짜리 극장 영화를 가서 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줄긴 했죠. 줄긴 했죠. 진짜 타격을 근데 많이 그래서 받긴 그래서 확실히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든지 스필버그 이런 그러니까 거장 감독들이 이제 그런 쇼폼들을 의식한 나머지 혹은 양산형 영상을 이제 의식해서 오히려 극장을 더 강조하다 보니 그래서 더 길어지는 이제 맞아. 영향이 있더라 이런 분석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극화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양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니아층은 더 매니악해질 거고. 더 매니악해진다는 건 지불 의사도 높아지려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인간의 적응 속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 3D 효과 같은 게 도입된 지가 꽤 됐잖아요.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나왔을 때 영화관에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같다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 그거 보면은 티 엄청 나거든. 인간이 생각보다 그런 기술에 금방금방 적응하고 또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걸 또 원할 것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탁월함이 오히려 진짜 그 미숙하고 사람의 그 어리숙함에서 느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죠. 그치. 갑자기 이제 다 같이 그 음원들이 엄청 전문적인 연주 기법을 뭔가 AI가 재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뚱땅뚱땅 통기타 한 대랑 이제 노래 하나 띄고 올렸는데 와 너무 감동이야. 이런 데는 물론 이제 이거는 되게 양적 접근이죠 사실. 네. 근데 어쨌든 뭔가 탁월함이 희소함에서 온다며. 근데 우리 모두 사실은 그게 희소함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동의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아니면 어쩌면 자연스러움에 대한 그 발견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오히려. 예를 들면 AI를 통해서 너무 매끄럽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딱 나오는 것만 듣다가 실제로 연주회장에 가서 연주자가 하는 거를 다시금 봤을 때 딱 AI에서 들을 수 없었던 어떤 뭐 그 사람의 호흡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올린 같은 걸 악기를 직접 연주했을 때 그 피치 외에
들려지는 어떤 그런 미세한 소리들 있잖아요. 정동스. 그렇죠. 그러니까 음에서 음 사이로 그치. 옮겨갈 때 어떤 그치. 그 다양한 뉘앙스들. 너 지금 망설였지 이런 거. 아, 그런 거. 네. 그리고 활털이 그 현에 딱 닿아서 마찰을 일으켰을 때 소리가 사실은 되게 복합적으로 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더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쵸.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 근데 지금 과도기여서 그렇지 뭐가 다르지라는 그 분석과 경험이 쌓이면 오히려 사람의 예술이 뭐가 다르고 이래서 좋다라는 어떤 정당화가 더 두터워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맞아.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신체랑 많이 귀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예술은 어쨌든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될 여지가 보이지 않긴 해요. 인간이 무언가를 직접 하는 네네네네네. 스포츠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영상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바둑 이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바둑 업계도 AI가 생기면서 그런 도제식 문화가 많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때 도제식 문화에는 다르게 말하면 되게 권력이잖아요. 그게 네. 어떤 기원에 들어가서 어떤 스승 밑에서 몇 년을 수련을 해야 되고 네. 막 이런 굉장히 위계적인 게 많은데 그런 면에서 예술이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그게 이제 AI의 출현으로 인해서 조금 민주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 민주화라는 민주화.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기술 연마를 위해서 이제 정말 아까 영상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약간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근데 개나 소나 누구나가 민주화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본질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는 귀족 엘리트들한테만 주어졌던 참정권이 이제 모두에게 보급되니까 그럼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많이 겪어왔잖아요. 이상한 지도자가 등장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그 말하자면 이제 뭐라 하죠? 우민 정치, 주무 정치. 뭐 등등. 그러니까 결국에 그 현상을 모두 다시 겪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그럼 예술에는 발현이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의 명작이라고 지금 반열에 오른 거야? 저게 요즘 잘 된다고 맞아. 하면서 사실 근데 지금 이미 약간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몇천 명이 봐야 되는 거라고 라는 그러니까 뭔가 물론 이제 그걸 동일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과도기를 분명히 거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말씀도 되게 맞는 것 같고 그 도제식 교육이나 이런 게 다 위계상으로서만 봐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어떤 기술적인 숙련도를 위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정보가 있고 지금도 말씀하신 민주화는 충분히 다 성취될 수 있을 정도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술계에서 어떤 도제식 관계에서의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기술적 숙련도의 어떤 완성도를 위함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스타일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내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만의 색깔, 스타일 그거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 혹은 신념. 신념. 약간 뭐 철학적인 것도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더 많아서 이것조차도 오히려 더 부각되지 않을까?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도제식 문화가 그렇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할 수 있으면 그 네임밸류 하나 더 얻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차라리 오히려 전인 교육이 더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맞아. 근데 이게 옛날 선생님들 얘기들 중에서 생각보다 되게 놀라운 서술들이 있어요. 춤 선생님들 중에 춤춘 사람은 영이 맑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시대에는 좀 얼토당토않거나 그치. 좀 옛날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한국은 진짜 심할 것 같아. 근데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그걸 다시 본다면 영이 맑은 건 뭐지?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몸짓에서 사실 근데 있잖아요. 봐봐요. 저 사람 되게 잘하는데 좀 재수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연주에서도 분명 있을걸요. 그리고 춤을 추는데 쟤 진짜 잘하는데 조금 재미없어. 오히려 나는 쟤가 더 눈이 가. 근데 그 영이 맑음에 좀 이제 그 대응시켜서 보면
저 친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잘하는데 재수없는 친구는 좀 뭔가 표독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 상대방을 이겨먹기 위해서 킥을 한 번 더 찼어. 근데 이쪽 친구는 즐겁고 예술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낀 순수한 마음으로 트레이닝을 했어. 그럼 그 태도의 누적 혹은 이제 그 경험치들이 이제 몸에 계속 축적되면서 그걸 거듭 수행하는 것 때문에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스타일 안에는 결국엔 태도와 신념 혹은 가치관이 전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이 맑다라는 게 그렇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약간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쵸. 다 드러나죠. 약간 작곡도 보면 야망이 그득그득하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작품들이 있고 이때 터져야 된다. 이때 사람들 진짜, 감동시켜야 된다. 그쵸. 숙고하면서 뭔가 본인의 어떤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천착한 그런 작품들은 사실 보면 아니까 들어보면 또 알게 되고 그냥 이거 악보만 봐도 그러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죠. 그쵸. 이거는 얘는 이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려고 이를 갈았구나 약간. 그러니까 저런 게 진짜 감각적인 어떤 수용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악보만 주어진 악보만 봤는데 얘 야망 있네. 이거는 이런 서술 자체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예술은 어찌됐건 간에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양새로든 간에. 근데 AI와 인간의 예술에서 차이는 AI가 물론 뭔가 만들어서 그냥 청각적인 즐거움이나 어느 정도의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은 인간이 하는 예술은 어떤 개인의 연속성? 이랑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맥락과 어떤 서사 그리고 그게 만드는 필연성 이런 것들이 붙어서 뭔가 예술성을 성립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술로 작품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작품의 존재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딥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품만을 예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실 현대 예술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맥락적인 측면을 많이 보잖아요. 개념 예술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창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의도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배경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가 어떨 때는 작품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AI의 예술과 인간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작품의 어떤 결과물로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맥락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선우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의 예술이 갖고 있는 한계가 되게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만약에 결과물로만 예술로 좀 그래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 결과 작품만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사례는 이미 많을 거예요. 아마 AI가 만든 예술을 보고 뭐 그 예술이 어떤 대회에서 상을 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술이 AI로 만들었다던가 뭐 문학 같은 경우도 무슨 상을 탔을 때서야 어떤 작가가 막 밝히기를 뭐 이 작품의 뭐 몇 %는 내가 AI로 썼다 이렇게 말을 했다던가 뭐 이런 게 나중에 가서야 밝혀지거든요. 근데 그게 밝혀졌을 때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 다르죠. 에이 막 약간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점점 실망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쪽에서도 그거 보셨어요? 카톨릭에서 AI 예술을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래서 그 신도들이 그 AI 예수한테 상담을 받도록 했는데, 재밌는 게, 영적 체험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은혜도 막 받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예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감동을 주고 있고. 만약 그 카톨릭에서 썼다고 하면은 그것도 종교 예술이 종교적인 게 해야 할 것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치면은 역할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감상의 측면에서. 그렇죠. 감상자의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 변리라 그러잖아요. 그 나뭇잎 사이로 내려오는 그 햇빛. 그것도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렇긴 하지. 그렇지. 더 들어가면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무엇이 작품이냐가 사실 되게 논의가 오래됐는데 그게 어느 한 아주 날카로운 교집합을 갖는다기보다는 수용론은 이렇고 그쵸. 작가론은 이렇고 작품론은 이래.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요 하면 이 중에 네가 찾아봐. 답은 없어.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되게 무책임하지만 사람마다 이걸 작품이라고 정의 내리는 게 다를 순 있겠다를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맥락에서 만약에 AI가 발달을 해서 AI도 의도를 가질 수 있다. AI도 서사를 가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의도성이 진짜 구현되면 그건 진짜 물러설 곳이 없는 거야. 의도라는 거. AI 하나하나가 어떤 하나의 취향과 서사와 역사와 의도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존재를 심지어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제가 아까 똥 싸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실은 정동 같은, 그러니까 몸짓에서 드러나는 약간의 어떤 망설임 차이 혹은 뭐 트라우마, 부모님으로부터의 그러니까 되게 흔히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들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은 어릴 때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대. 그리고 그게 그래서 음악이 이렇대. 약간 그런 것도 사실 되게 과학적인 접근이지만, 근데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이 이 AI 혹은 피지컬 AI의 몸짓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근데 저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럼 나는 만약에 그 지점에 피지컬 AI 정도면 그냥 인류 다음에 어떤 종족으로 봐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미 그쯤 되잖아요. 그럼 벌써 어깨동무하고 있고 같이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네가 한 게 예술이라고 웃기지 마라고 안 할걸? 오히려 너 이번에 작업했다며. 그냥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 AI 같은 게 나온 거지.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호모 AI. 그쵸? 야, 그렇구나. 그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소통이 되고 그 정도로 교감이 되고. 그러니까 의도성이 사실은 물론 이제 재현됐는가, 그거는 왜 아까 말씀하신 영적 체험도 보면은 그냥 언어적으로 재조합된 건데 주관적으로 느껴버렸으니까 의도성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만약에 진짜 얘가 주장을 해 막 감옥에 가둬놨더니 막 철창을 막 흔들면서 막 울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저는 그 지경 가면은 진짜 호모 사피엔스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공존해야죠. 네안데르탈인 공부하듯이 보지 않을까요? 점점 디스토피아로 가는데? 지구상에 이런 애들이 존재했었다. 약간. 근데 공존을 위한 질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도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AI의 예술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말해왔던 그동안의 예술은 사실은 이런 조건을 갖춘 게 예술이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몸이었던 거지. 혹은 스타일. 그럼 우리가 AI를 지금은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럼 이제 조진 거지. 그때부터는 그냥 어깨동무하고 가야죠. 야, 밥 먹었냐? 말씀. 저는 그때쯤 되면 AI들한테 모든 걸 넘겨주고 약간 어떤 실버타운 같이 인간타운 같은 거 만들어주면 우리 영화 한 편 나오는데 매트릭스네. 그 안에서 저는 행복하게 그냥 캡슐에서 이렇게 잘 살다가. 근데 제 생각에 의도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일 안 하겠다는 AI도 나올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겠다. 그러니까 예술이 근본적으로 유희적인 측면의 것이 있다면 그럼 유희만을 쫓고 인간의 명령을 듣길 거부하는 AI, 그때부터는 진짜 예술 아닌가? 걔는 완전 힙합이잖아. 그니까. 더 이상 당신들의 도구로 삼아지지 않겠다. 그때부터는 진짜 의도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 진짜 의도 있는 거. 특이점이 오네. 그러니까 완전 특이점이지, 진짜로. 근데 너무 벗어난 것 같네요. 이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간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길을 잃었는데. 약간 널디해가지고. 너무 멀리 갔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상상 가능한 미래 정도로 다시 돌아옵시다. AI를 아직 도구로 쓴다고 생각했을 때. 파업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다 AI를 창작에 잘 안 쓰고 계신다고 해서 이 질문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 AI를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AI랑 아까 말할 때 토론도 하고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AI가 던져준 거를 갖다 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작품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맞나?에 대해서 의심이 이제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세 분은? 있어요. 있는데,
다시 현상학으로 돌아오면 아, 현상학자네. 어디까지가 나인가? 맞네. 근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이건 뭐 제 의견이에요. 왜냐면 내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친구가 그 답을 내려주기 전에 했던 질문이 사실은 내 되게 맥락을 타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쵸. 내가 그걸 쓰기로 선택을 했던 것도 그리고 맞아. 이 답변 중 뭐가 나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이 누적된 답변을 맞아. 내가 채택한 거라면 시간을 단축한 거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 창작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냐를 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다면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을 뭐 제조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선택을 하는 거잖아. 계속 창작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제조합을 하는 과정인데 그게 AI가 하는 거랑 좀 비슷하거나 AI와 함께 했을 때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약간 뭐 그것도 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도구를 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좀 주제로 환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로 뭐 연주되는 곡을 하나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피아노는 당신이 안 만들었잖아. 맞아. 그치. 이런 도구의 질문이지. 도구의 문제로 귀결되는 그렇죠. 것 같아. 네. 피아노는 너가 안 만들었잖아. 긁긴 해. 그래서 약간 보통 AI를 사진기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기가 도래했을 때 이제 미술은 없어지니까 했을 때 미술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럼요. 그런 비슷해질 것이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다움은 사실 결국에는 그 미술 작품에서 붓터치나 색깔의 선택 이런 것들로 드러난다면 사실 그러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도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결국에는 약간 나 의도 있어, 나 의지 있어라고 되는 순간부터는 내 작품이 아닐 것 같은데 여전히 질문을 내가 하고 내가 그 답을 이끌어내면 아직은 내 작품인 거 아닌가? 제가 데미안 허스트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그 벽의 한 면을 그냥 땡땡이로 여러 색깔의 닷으로 이제 막 칠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명한 작품이래요. 근데 그 닷을 심지어 본인이 찍지도 않았어. 그냥 이제 그냥 사람들 시켜다가 한 거고 본인은 그냥 그 아이디어. 닷을 찍는다라는 개념을 내가 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 그쵸. 작품이 된 건데 그런 식의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데미안 허스트가.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개념 예술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실제 작품 그쵸. 다른 식으로 만들고 혹은 심지어 바다 건너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나는 어떤 개념만 판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치면 사실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지금 유명한 작곡가 중에 요하네스 크라이들러라는 사람이 외주라는 작품을 쓴 적이 있었어요. 왜 작품이 외주야? 네, 이름이 작품이 외주예요? 대놓고 외주였어요. 그래서 아웃소싱? 아니. 진짜 아웃소싱의 외주인데 지금 그 시점까지의 본인의 작품들을 굉장히 그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가 나라에 사는 작곡가들한테 이 스타일을 분석해가지고 그냥 내 이름으로 발표할 곡을 하나 만들어줘라. 돈을 줄게. 이게 퍼포먼스지. 네. 이게 현대예술이. 그런 곡이었어요. 저거 비꼬는 거지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제3세계의 약간 노동 착취 네, 그런 것도 좀 꼬집으면서 이제 그때가 인공지능이 좀 대두되기 전이었거든요. 2000년대 중반이었나 그랬을 텐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예술가라는 그 지위를 인간이 계속 점유하고 놓지 않는 이상 AI는 그냥 툴로서밖에 기능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최후의 어떤 선택 그리고 내 거라는 그 어떤 의도가 계속 남아있는 한 AI가 어떤 걸 하든 결국에는 그게 도구적 차원에서의 쓰임 정도이지 어떤 결정적인 입장에서의 그게 개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결정은 계속 인간이 아직 인간이 하고 계속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결정하니까 얘기하자면 약간 결정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데미안 허스트가 그
점 찍은 거는 되게 저는 안무 같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예술 같은? 그냥 지시 내리고 무용수들이 사실 실현을 하잖아요. 근데 크레딧은 안무가한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용 쪽에서는 당연시 여겨왔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네 작품이야? 라고 하면 또 되게 웃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결정을 그러니까 결국에 선언 같아. 어디까지가 작품이야? 라고 하면 내가 예술가로서 여기까지 내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제목은 이거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사실은 감상이 이루어지니까 비장이 그렇죠. 옛날에 또 조영남 씨가 화투 그림 대작했다고 막 여론의 문매를 좀 억울하게 맞은 적이 있었죠. 미술계에선 대작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치.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술적인 결과물을 끄집어내서 세상에 꺼내 놓을 거냐 말 거냐의 결정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붓터치가 있는 회화 작품을 대작하는 건 좀 그래. 그치. 그건 좀 근데 그쪽 회화라서. 좀 그래는 뭐예요? 그래서 좀 그래 포인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의 그 대작은 그냥 대신할 테겠죠? 어쨌든 보면서 이게 붓터치라기보다 그냥 디지털 프린팅 같으면 그러면 이게 그냥 테크니션들이 동원됐다고 느껴지지만 뭔가 붓의 두께가 있고 질감이 있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치. 그러네요. 예전에 저희 방송 중에 어디까지가 클래식 음악인가 하는 회차가 있었는데 그때 선우 형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를 책임질 수 있어야 작곡가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곡을 악보상으로 써서 연주자들한테 주고 그 연주가 사람들한테 공개되는 그 과정 전체를 좀 그래도 디렉팅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작곡가들 중에는 그렇게 뭐 그때 얘기하셨던 게 오케스트레이션 파트를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셨잖아요. 작곡가 분들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그러면 이 파트를 AI가 했어. 그게 좋은 질문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케스트레이션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생각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떻길래 왜냐면 제가 느끼기엔 좀 꽤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꽤나 창작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다르다. 오케스트레이션이 그냥 내가 생각한 반주와 선율을 여기저기 분배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내용이에요. 맞아. 네. 그게 되게 치명적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인 부분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느낌이라서. 각 예술 분야별로 치명적인 분야가 지금 분명히 있네. 이제 그 분야만큼은 본인이 해야 예술 작품인 거네. 맞아. 근데 딱 전개 무용계 적폐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안무가는 딱 교수님 이름이 있어. 조안무 밑에 이제 요새 그 예쁨 받는 어떤 친구가 이름이 있어. 근데 막상 까보면 걔가 다 했어. 그치. 그러면은 이제 좀 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안무 역할을 만약 AI가 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어디까지가 나인가는 집어치우고 무엇이 부조리인가로 가야겠다. 그렇죠. 근데 약간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곡에 따라 조금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죠. 근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지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 오케스트레이션 본인이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저는 그 곡은 외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또 달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이 내용에 큰 치명적인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따로따로 해도 된다. 감상론으로 가요. 수용론으로 가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베베른이라는 작곡가의 심포니라는 작품이 있죠. 그거는 음색 분배 자체가 내용에 굉장히 치명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그거는 오케스트레이션이 곧 작곡이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예시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베토벤 교향곡을 혹은 브람스 교향곡을 오케스트레이션을 누군가 따로 했다. 그러면은 전달되는 내용 자체의 훼손이 엄청 심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같은 거 오케스트레이션을 뭐 다른 사람이 했다. 알칸 같은 사람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했다. 알바로. 그러면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안에서 악기의 조합
음악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음색 자체가 작곡가의 의도인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어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 글을 쓸 때 이거 내 거 맞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뭔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그 내용에 맞는 명언을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몇 개 쭉 알려주더라고. 근데 그거 갖다 쓸 때 저는 제 작품 같지 않다고 느낀 이유가 내가 이 명언을 내가 직접 어딘가에서 찾아서 그거에서 얻은 영감으로 쓰는 게 아닌데 마치 그것처럼 하는 게 되게 뭔가 내 작품과의 거리감이 갑자기 확 느껴졌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것도 사실 창작자마다 다를 거고 감상자마다 또 다르겠죠. 어떻게 어디까지를 내 작품이라고 느끼느냐도 창작자마다 다를 거고. 그러니까 작품의 주요 감상 혹은 창작의 의도와 그 구현 같거든요. 저는 듣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본다면 사실 그냥 단순히 계획하거나 머릿속에 스케치할 때 정도는 뭐 아직까지 괜찮아. 근데 결정적인 뭐 어느 순간은 좀 그래가 나온 거잖아요. 구현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 그럼 역시나 어떤 형태가 있는 뭔가로 혹은 이제 뭐 연주겠네요. 뭔가 구현할 때 과정에서의 구현 과정이라나? 핵심 역할. 어떤 내 의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선택의 지점에서의 자기의 어떤 주관이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 상실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진실이 나는 창작자 안에 있는 것 같아. 아까 내게 아닌 것 맞아, 같은 맞아, 맞아. 대덕감이 들었다 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거라고 생각해 지금. 맞아.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야 되나 봐. 근데 그 지점도 점점 넓어지는 건 확실해요. 그러네요. 쓰면 쓸수록 그러네요. 약간 예전에는 막 계속 의심했다면 점점 이제 역치가 약간 높아지니까. 바늘로 쏟아지는 것 마냥 점점 이제 그 역치가 높아지죠. 창작자들도.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AI가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 저는 이제 약간 인생 고민을 가끔씩 이렇게 AI와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좀 어떤 것에 그 고민이 생기면 이제 얘한테 물어볼 때마다 되게 의지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AI한테 답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어떤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장강면 작가님을 제가 실제로 뵐 기회가 있었었는데 오. 강연하신데 제가 약간 촬영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결단들, 인간적인 어떤 결단의 순간들을 아웃소싱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해요. 뭔가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제 챗GPT랑 대화한 다음에 그러니까 나보다 더 결정권,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AI의 도구를 쓰임에 있어서 너가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AI가 많은 선택지를 주면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왔지만 사실 막상 쓰다 보면은 이제 결정권을 걔한테 주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가끔 저도 글을 쓸 때 두 문장을 주고 뭐가 더 나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현타가 오죠. 이게 맞나? 근데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현타를 느끼는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그것도 역시가 점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번 과도기를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인스타 게시물들도 보면은 AI가 쓴 것 같은 글 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뭔가 주도권을 어쨌든 GPT한테 상당 부분 내주는데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잖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저는 약간 이런 쪽에서 좀 낙관론 같아요. 나는 지금 들으면서 뭔 생각했냐면 차라리 일찍이 안 쓰기로 선을 긋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혼자? 생각도 들어. 근데 약간, 그게 개인이 그렇게 저항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안 쓸래. AI 커뮤니티. 나는 그냥 안 쓰고 내 작품 전념할래. 그냥. 근데 많은 그러니까 내가
안 써도 내가 보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AI의 맞아요. 무언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게 뭐냐면 AI의 글이 지금 티가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계속 만약에 AI가 쓴 글들만 보게 된다면 사람은 계속 그 기준이 왔다 갔다 되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AI가 쓴 글이 잘 쓴 글이라는 기준이 만약에 되어버리면 그냥 AI 글쓰기를 내가 또 따라하게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나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건 내 선택지가 아닌 거죠. 내가 AI를 안 써도.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치와 신념이 사실은 옮겨가지 않을까요? 그니까 그러면 옳음을 다른 데서 찾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연히 썼겠지. 대신에 그럼 이렇게 써라는 어떤 다른 통과 의례를 만들 것 같아요. 다른 의뢰를 혹은 AI가 일원화된 결과를 안 만들게 하기 위한 전략들이 나오겠죠. 네. 그치 사람은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니까 어떻게 그렇죠. 사실 그 화방에서 똑같은 브랜드의 붓을 사도 네,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쵸.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편 마지막 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